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캐나다의 한 기자가 SNS에 올린 한국 숫자에 관한 이야기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뭐라고 했길래 난리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공영방송에서 문화 다큐멘터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조슈아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제 막 2주일이 지났어요.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매 순간 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의도 방송국 회의실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도시는 참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하고요. 열정적인 한국 스태프들과 함께 K문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문화의 본질과 매력을 캐나다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음악, 영화, 음식, 그리고 생활 문화까지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는 4편짜리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평소와 같이 활기찬 분위기로 시작됐어요. 5명의 한국 스태프들과 저, 그리고 통역사까지 총 7명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촬영 장소와 인터뷰 대상자 목록을 검토하던 중이었죠. 한국 스태프들은 매우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표와 예산안을 모두 꼼꼼하게 정리해왔어요. 예산 논의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을 만나기 위한 출장 비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통역사를 통해 전달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적힌 숫자를 보며 천천히 발음해 보았어요. 이거 1호만 원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스태프가 살짝 미소를 지었고 이내 누군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마치 신호라도 된 듯 회의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한국 스태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더욱 크게 웃었고 일부는 심지어 눈물까지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저는 잠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통역사조차도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실수라도 한 걸까요? 혹시 무례한 말을 실수로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왜 웃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웃음을 진정시키느라 바빴고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통역사가 겨우 웃음을 멈추고 설명해주려 했지만 그녀 역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1호만 원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우스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숫자를 말했을 뿐인데 마치 엄청난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반응했죠. 몇 분 후 겨우 한 스태프가 진정하고 통역사에게 뭔가를 설명했어요. 통역사는 숫자 15만 원을 1호만 원이라고 발음한 것이 웃음의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15만 원이라고 해야 하며 1호만이라는 표현은 어색하고 귀여운 실수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이런 작은 실수가 왜 그렇게 큰 웃음을 자아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회의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그동안 전 세계 15개국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다뤄왔지만 이런 식으로 당혹스러움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단순히 숫자를 읽는 방식의 차이가 이렇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그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통역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숫자 표현 하나에도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더 깊은 문화적 뉘앙스는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어 숫자 체계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한국어에는 고유어 숫자와 한자어 숫자 2가지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과 같은 고유어 숫자와 1, 2, 3과 같은 한자어 숫자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니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저 숫자일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담아내야 하는데
숫자 하나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단지 숫자는 숫자일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수많은 층위의 의미와 감정이 숨어 있는 곳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를 문화 전문가라고 자부해 왔어요.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문화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죠. 17살 때부터 배낭여행을 시작해 지금까지 52개국을 여행했고 공식적으로 15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화란 결국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패턴의 집합이라고 믿어왔어요. 모로코의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 이탈리아 가정의 식사 예절, 인도의 종교 의식까지. 저는 항상 짧은 시간 안에 그 핵심을 파악하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현지어를 배우지 않아도 좋은 통역사와 철저한 사전 조사만으로 충분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한국은 제게 16번째 다큐멘터리 제작 국가였어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발달된 기술, 영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환경. 게다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있다고 자신했죠. 프로젝트가 확정되었을 때 회사에서는 한국어 기초과정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3개월의 짧은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훌륭한 통역사와 함께라면 언어의 장벽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 주는 순조로웠어요. 호텔 체크인부터 택시 이용, 식당에서의 주문까지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은 놀라울 정도로 국제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였죠. 거리의 표지판은 대부분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었고 호텔과 대형 식당의 직원들은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촬영팀과의 첫 만남도 좋았습니다. 제가 맡게 된 한국 스태프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특히 주 통역사로 배정된 미현 씨는 캐나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문화적 뉘앙스까지 이해하고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어요. 첫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서울 곳곳을 답사하며 주요 촬영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부터 북촌의 전통 한옥마을까지 도시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았어요.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대형 쇼핑몰과 전통시장에서는 소비 문화를 관찰했습니다. 모든 것이 흥미로웠고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제 커리어의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실제 작업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1~5만 원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인터뷰 일정을 잡을 때도 비슷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침 9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통역사는 9시라고 전달했고 이것이 또 다른 웃음을 유발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실수들이 그저 언어 학습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방문해도 현지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 벌어지는 해프닝은 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실수가 단순한 웃음거리를 넘어 때로는 진정한 소통의 장벽이 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숫자와 관련된 표현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시간, 날짜, 금액, 수량 등 일상적인 대화에서 숫자는 끊임없이 등장했고 그때마다 저는 혼란을 겪었어요. 한국어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 좌절감을 느낀 적이 사실지각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의 규칙이 있는데 저만 그것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밤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현대적이고 서구화된 모습이지만
그 아래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적 코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숫자라는 가장 논리적이고 보편적일 것 같은 영역에서조차 문화적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각오로 일어났어요. 이제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한국 문화에 접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문화 다큐멘터리스트의 자세일 테니까요. 그러나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회의에서도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숫자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첫 번째 인터뷰를 위한 자막 번역 과정에서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저는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영어 자막으로 옮기는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나올 때마다 일관성 없는 번역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프로듀서와의 인터뷰 중 그가 언급한 시간과 날짜, 앨범, 판매량 등이 자막에서 이상하게 표현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8시라고 번역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8시라고 번역했습니다. 25년이 한 곳에서는 25년으로 다른 곳에서는 25회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담당 PD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비일관적인 번역은 캐나다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PD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가 한국어 숫자 체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시간은 고유어인데 날짜는 왜 한자어로 번역하셨죠? 금액은 20만 원인데 왜 20만 원이라 번역했어요? PD의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게는 숫자가 그저 숫자였을 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개념이 낯설었어요. 모든 숫자는 일관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PD는 한숨을 쉬며 한국어 숫자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시간을 말할 때는 1시, 2시, 3시처럼 고유어 숫자를 사용하고 날짜나 금액을 말할 때는 1월, 2월, 3월 또는 1만 원, 2만 원, 3만 원처럼 한자어 숫자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규칙이자 문화적 관습이라고 강조했어요.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하나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나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수학적 사고에 익숙한 제게 숫자는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야 했어요. 하나의 숫자에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한국어 숫자 체계에 대해 조사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고유어 숫자는 1부터 99가지만 있고 그 이상은 한자어 숫자를 사용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또한 나이를 셀 때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여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모두 1살씩 더해진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규칙들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현지 관습을 쉽게 이해하고 적응했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 개념조차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차이를 넘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자료를 정리하던 중 날짜 표기에 혼란이 생겼어요. 저는 서양식으로 월일년 순서로 메모를 했는데 한국 스태프들은 연월일 순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인터뷰 일정이 잘못 조정되어 하루를 완전히 낭비하게 되었어요. 수석 편집자 김 씨는 제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숫자 관련 표기의 혼란이 계속되면 최종 편집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단순한 숫자 표현의 차이가 이렇게 큰 장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계속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통역사 미현 씨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좌절감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한국어 숫자 체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어요. 미현 씨는 친절하게 도움을 주려 했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어 숫자 사용은 단순한 규칙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오랜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관습이 얽혀 있는 복잡한 현상이었습니다. 고유어 숫자는 일상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반면 한자어 숫자는 좀 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뉘앙스를 가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숫자 표현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문법 이상의 문화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현 씨의 설명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문화적 감각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었어요.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 온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노트북에 한국어 숫자 표현에 관한 기본 규칙들을 정리해두고 항상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은 1, 2, 3, 4. 날짜는 1, 2, 3, 4. 금액은 1, 2, 3, 4.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빠르게 말할 때면 숫자가 나올 때마다 저는 긴장했어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도 그들이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떤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인터뷰 흐름을 끊고 다시 물어봐야 했어요. 한 주가 더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숫자 표현의 규칙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외적인 상황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도 화자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혼용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K-팝 아이돌과의 인터뷰 중에 이런 혼란이 극대화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팬클럽 회원 수를 언급하면서 한 문장 안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숫자를 번갈아가며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재확인해야 했어요. 결국 그 부분의 인터뷰는 흐름이 끊기고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와 그날의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래 추구하던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과 진솔한 감정 표현이 숫자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받고 있었어요. 마치 숫자라는 작은 장벽이 저와 인터뷰 대상자 사이에 계속해서 높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편집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국어 숫자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팀원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해 주었어요. 특히 수석 편집자 김 씨는 자신도 영어 공부를 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숫자 관련 표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했고 그것이 오히려 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숫자도 사람의 언어일까요? 이 질문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에게 숫자는 항상 논리의 언어였어요. 감정이나 문화적 배경에 영향받지 않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런 믿음에 의문을 던지게 했어요.
한국어 숫자, 표현의 규칙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에 계속해서 예외 사항들을 적어가며 패턴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현지 인터뷰이들의 말 하나하나에서 예외가 쏟아졌습니다. 5나라 10개, 셋이서 갔어요. 같은 표현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어요.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나이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모두 1살씩 더해지는 세는 나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의 나이가 한국식으로는 29살이지만 서양식으로는 27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인터뷰 내용을 번역할 때 끊임없는 혼란을 가져왔어요. 어느 날 저는 인터뷰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과의 인터뷰 중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영화가 개봉 첫 주에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정확히 100만 명인지 아니면 10명인지 혼란이 생겼어요. 통역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독의 감정적인 순간이 깨져버렸고 그 귀중한 증언은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문화냐, 이건 그냥 비효율이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모든 언어에서도 숫자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현되는데 왜 한국어에서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것은 단지 전통적인 관습을 고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화면 속 인터뷰 대상자들의 표정과 목소리에 집중하며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숫자를 말할 때마다 그들의 표정과 어조가 미묘하게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고유어 숫자를 사용하며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우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3살 된 우리 아이 4명이서 여행 갔던 추억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반면 사업이나 통계에 대해 말할 때는 한자어 숫자를 사용하며 좀 더 딱딱한 어조로 이야기했어요. 1년간의 매출, 2천만 원의 투자, 30%의 성장률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발견하고 나니 문득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한국어 숫자 체계의 이중성이 단순한 비효율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은 아닐까? 숫자라는 겉보기에 객관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언어적 풍요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했어요. 다음 날의 인터뷰에서도 저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긴장했고 때로는 대화의 흐름을 끊어가며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인터뷰 대상자들도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길거리 인터뷰였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짧은 시간 안에 라포를 형성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내야 했는데 숫자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가 끊기니 제대로 된 인터뷰가 불가능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길거리 인터뷰 장면은 최대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팀 내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쌓여갔어요. 특히 마감 기한이 다가올수록 제 숫자 관련 혼란은 작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답답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3번째 주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심각한 의문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까? 한국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 숫자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복잡하고 깊은 문화적 뉘앙스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깨달음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운명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빛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에게 그런 순간은 한국 체류 넷째 주 목요일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우리 팀은 서울의 전통시장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간판과 활기찬 상인들,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한 시장은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저는 혼자서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카메라 없이 그저 관광객처럼 자유롭게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저를 반겼어요. 그곳에서 저는 작은 반찬 가게 앞에 서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그 가게의 김치가 얼마인지 물어보았어요.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 질문했지만 노인은 곧바로 이해하셨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김치 항아리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이 김치는 10,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20,000원은 그냥 돈이 아니야. 한 달 식비요. 마음이야. 그의 말을 통역사가 없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노인의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숫자의 감정이 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숫자가 단순한 계산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과 같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노인에게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손짓으로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친절하게 응해주셨어요. 옆에 있는 작은 평상에 앉아 저는 최대한의 존중을 담아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 없이 완벽하게 대화하기는 어려웠지만 때로는 언어 이상의 교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날 배웠어요. 노인은 자신이 평생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왔다고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3명의 자녀를 키우고 6명의 손주를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이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숫자를 말할 때의 표정 변화였어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고유어 숫자를 사용하며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사업이나 가격에 대해 말할 때는 한자어 숫자를 사용하며 좀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전달하는 감정의 농도가 놀라웠어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저는 김치 한 통을 구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팀에게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서는 작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어 숫자 체계를 비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화적 풍요로움의 일부이자 감정과 관계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촬영팀에 합류한 후 저는 통역사 미현 씨에게 노인과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20,000원은 그냥 돈이 아니야. 한 달 식비요. 마음이야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했어요. 미현 씨는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 10,000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의 식사를 준비하는 정성과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가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서양의 숫자 개념과 한국의 숫자 개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어요. 서양에서 숫자는 주로 양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가에 초점을 맞추죠. 반면 한국의 숫자 개념은 질적인 측면도 함께 담아냅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으로 그 숫자가 사용되는가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촬영한 모든 인터뷰 영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등장할 때마다 특별히 주목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과거의 추억, 가족, 친구 등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고유어 숫자를 사용했어요. 반면 사업, 통계, 공식적인 내용에 대해 말할 때는 한자어 숫자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관습이 아니라 한국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숫자 표현에도 반영된 것이었어요. 친근함과 거리감, 따뜻함과 차가움, 주관성과 객관성 같은 이중적 가치가 숫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도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제가 한국 문화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열정과 호기심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좌절감과 혼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한국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이 피어났어요. 특히 한국어 숫자 표현에 담긴 정서와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으로 숫자에 관한 질문을 직접 던져보았어요. 왜 시간을 말할 때는 1시, 2시라고 하고 금액을 말할 때는 1만 원, 2만 원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의 답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고 깊이 있었습니다. 발견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저는 한국어 숫자 표현에 담긴 정서와 철학을 탐구하는 데 몰두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숫자 표현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언어학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한국어 숫자 체계의 이중성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고유어 숫자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감성을 대표하는 반면 한자어 숫자는 중국을 통해 들어온 외래 문화의 영향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체계의 공존은 한국이 외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를 반영한다고 해요. 또한 교수님은 한국어 숫자 표현이 사람 간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과 같은 표현에서 사람을 세는 단위를 명이 아닌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인을 객체화하지 않고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숫자가 단순한 수량 표현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세계관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노시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숫자 표현의 리듬감과 시적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 둘, 셋이라는 고유어 숫자의 발음은 부드럽고 리드미컬하여 한국 전통시와 노래에 자주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동요나 민요에서 고유어 숫자의 운율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측면은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발견은 한국어 숫자 표현에 담긴 철학적 깊이였어요. 한 전통 장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 그릇, 한 땀, 한 걸음과 같은 표현에 담긴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수량적인 하나가 아니라 온전함, 충만함, 집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장인에게 한 땀 한 땀은 단순히 여러 번의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온전한 정성과 집중을 다하는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 저는 한국어 숫자 표현에 담긴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발견해 나갔어요. 특히 한 잔, 한 모금, 하루 한 끼와 같은 표현 속에 깃든 절제와 배려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처음 촬영했던 인터뷰 영상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그들의 숫자 표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K-팝 아이돌이 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23, 34과 같은 고유어 숫자를 사용한 것은 친근함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앨범 판매량을 언급할 때 20만 장, 30만 장이라고 한 것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맥락을 드러내는 선택이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첫 영화 개봉 당시를 회상하며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되었어요. 숫자 100만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그 순간의 감격과 성취감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화인으로서의 첫 성공, 관객과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특별한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영상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깊이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숫자라는 겉보기에 가장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감정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한국어 숫자는 단지 수치를 넘어선 감성 언어였습니다. 통역사 미현 씨도 제 변화를 알아챘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숫자 표현의 뉘앙스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10살짜리 아이와 10대 청소년이라는 표현의 차이,
스물 몇 살과 20대라는 표현이 주는 느낌의 차이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저는 점점 더 한국어 숫자, 표현의 섬세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팀원들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숫자 때문에 인터뷰가 끊기는 일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숫자, 표현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제 노력이 촬영 내용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시작했어요. 편집자 김 씨는 이제 제 질문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깊이 있어졌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국 체류 5째 주, 저는 지금까지의 발견과 깨달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에 여러 생각들을 기록하면서 문득 이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K컬처의 표면적인 요소들 마이너스 음악, 영화, 음식 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그 문화를 지탱하는 깊은 정서와 철학에 주목하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어 숫자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중요한 테마로 다루고 싶었습니다. 숫자에 담긴 한국인의 삶이라는 새로운 파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특성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새로운 구성안을 작성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처음에 팀원들은 제 제안에 다소 놀랐지만 제 열정과 확신을 보고 점차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스태프들은 외국인인 제가 한국 문화의 이런 측면에 주목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새로운 방향성이 확정되면서 우리는 추가 인터뷰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 민속학자, 철학자 등 한국어 숫자, 표현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았어요. 또한 일상에서 숫자를 특별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 마이너스 전통시장 상인, 전통장인, 요리사 등도 인터뷰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만났던 전통시장의 노인도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분의 진솔한 이야기와 표정이 이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숫자를 통해 삶의 무게와 가치를 표현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런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촬영을 재개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어 숫자 체계를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인 장애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문이자 감정과 관계의 깊이를 표현하는 독특한 도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제 질문의 깊이와 인터뷰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시선의 전환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숫자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 문화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한 후 우리는 숫자에 담긴 한국인의 삶이라는 새로운 파트를 중심으로 촬영을 이어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전통 공방이었어요. 그곳에서 40년 넘게 목공예를 해온 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업 과정을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숫자를 언급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작품만 완성한다. 나무의 결을 1000번 쓰다듬어야 좋은 가구가 된다와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장인 정신과 숫자, 표현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발견했어요. 하나라는 숫자에 담긴 온전함과 충만함의 철학이 장인의 작업 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량적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였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전통 한옥마을에 있는 차 문화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의 차 전문가는 한국 전통차 문화에서 숫자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차 한 잔을 마실 때의 3번의 향음미, 5번의 시음 과정, 7가지 다구의 배치 방법 등 숫자가 의례적 의미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숫자 셋에 담긴 상징성이었어요. 한국 전통 사상에서 셋은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의미하며 완전함과 균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 의례에서 3번의 반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숫자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우주관과 철학을 담은 상징 체계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대적인 측면에서 숫자의 사용을 다루기 위해 젊은 세대도 인터뷰했어요.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숫자, 표현 방식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에서 숫자를 활용한 다양한 언어놀이와 약어를 사용했어요. 151이 웃는 모습을 표현한다거나 사랑해를 418로 표현하는 등의 창의적인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국어 숫자 표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언어적 특성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인 가치는 유지하는 살아있는 문화적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촬영은 처음 저에게 깨달음을 준 전통시장의 노인과의 재회였어요. 이번에는 통역사와 함께 방문하여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숫자를 중심으로 풀어나갔어요. 6살에 고아가 되어 15살부터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23세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키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숫자를 말할 때의 감정적 농도였어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고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할 때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숫자는 그의 인생 여정을 표시하는 이정표이자 감정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는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에 왜 2가지 숫자 체계가 있는지,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지에 대해서요.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2개의 숫자가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같은 풍경을 2가지 다른 색조로 그릴 수 있는 것처럼 2가지 숫자 체계는 더 풍요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효율성과 단순함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복잡성과 다양성이 더 깊은 표현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숫자 체계의 이중성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장점이었어요. 새로운 관점으로 촬영을 이어가면서 저는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 스크립트도 완전히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이제 숫자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축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숫자는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따뜻한 고백이었습니다. 한 잔의 차, 2사람의 만남, 3번의 인사, 이런 표현들 속에 숨겨진 한국인의 감성과 철학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도 이런 관점이 반영되었어요. 우리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숫자를 말할 때의 표정과 어조의 변화를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때로는 화면을 천천히 정지시키거나 특정 표현을 자막으로 강조하는 등의 기법을 활용했어요. 숫자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감정과 가치를 전달하는 문화적 코드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촬영 마지막 주 우리는 한국의 전통 절기와 관련된 숫자, 표현을 다루기 위해 시골 마을을 방문했어요. 농사 주기와 절기에 관한 전통적 지식이 어떻게 숫자로 표현되고 전승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70대 노인들은 24절기, 100일 동안의 모내기 준비, 1회 동안의 추수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이 현대적인 달력이나 시계 없이도 자연의 변화와 전통적인 숫자, 개념을 통해 정확한 시간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인터뷰는 서울로 돌아와 한국의 유명한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한국어 시에서 숫자가 어떻게 시적 이미지와 리듬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하나, 둘, 셋과 같은 고유어 숫자의 발음이 만들어내는 음악적 효과와 1, 2, 3과 같은 한자어 숫자가 주는 함축적 의미의 차이를 시적 언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무리하고 편집실에서 최종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깊은 감회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장애물로만 여겼던 한국어 숫자 체계가 이제는 다큐멘터리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적 특성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창문이자 한국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열쇠였어요. 마지막 편집 회의에서 팀원들은 모두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스태프들은 외국인인 제가 한국 문화의 이런 깊은 측면을 발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에 감동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인정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집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저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한국은 숫자까지 따뜻했습니다로 정했어요. 그것은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느낀 가장 본질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량적 표현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 철학과 가치가 담긴 따뜻한 언어였으니까요. 마침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제작 기간 내내 겪었던 혼란과 좌절, 발견과 깨달음이 모두 영상 속에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한국어 숫자 표현에 담긴 정서와 철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점은 다큐멘터리의 독특한 깊이와 통찰력을 더해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시사회였어요. 서울의 작은 소극장에서 열린 시사회에는 촬영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한국 방송 관계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전했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후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과정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저는 객석 맨 뒷자리에 앉아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화면 속에서 제 목소리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숫자는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따뜻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를 셀 때마다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다큐멘터리는 제가 처음 겪었던 혼란스러운 회의실 장면부터 시작하여 숫자, 표현으로 인한 다양한 오해와 좌절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노인과의 만남을 통해 시각이 전환되는 과정, 그 후 다양한 인터뷰와 경험을 통해 한국어 숫자 표현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해가는 여정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전통 장인이 나무를 다루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클로즈업되고 그 위에 한이라는 한글 글자가 천천히 떠오르는 시각적 효과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그 장면에서 몇몇 관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숫자 활용법을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즐거운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대학생들이 문자 메시지에서 숫자로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은 나이 든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발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가치는 유지한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은 제가 실제로 한국어 숫자를 배우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발음이 서툴러 실수하는 순간들, 점차 익숙해져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간단한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숫자를 사용하는 모습까지. 그 여정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이었어요. 상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을 때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인터뷰에 참여했던 분들의 표정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이 이렇게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방송 관계자들은 이런 관점으로 한국 문화를 조명한 것이 참신하고 의미 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 언어학 교수님은 제가 발견한 한국어 숫자, 표현의 특성이 학술적으로도 가치 있는 관찰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시사회가 끝나고 리셉션 자리에서 처음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그 회의실의 스태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존중의 눈빛을 보내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적 실수로만 여겼던 것이 이렇게 깊은 문화적 탐구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여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촬영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제 관점 자체를 변화시켰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2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숫자, 표현으로 인한 혼란과 좌절감,
전통시장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점차 깊어지는 이해와 발견의 과정까지 모든 순간이 이제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학원 상담실에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던 중 숫자, 단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 2, 3, 1, 2, 3. 이제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은 이 숫자들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어요. 상담 선생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한국어 숫자에 담긴 정서와 철학이 너무 아름다워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 시사회 소식을 들었다며 제 작품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잘 전달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기초과정 교재를 구입하고 학원을 나서면서 저는 문득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통역사와 분석적인 접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정신과 철학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 남산타워, 높게 솟은 빌딩들과 고즈넉한 한옥마을까지. 이 도시는 이제 제게 단순한 촬영 장소가 아니라 깊은 추억과 깨달음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특히 그 전통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와 노인의 따뜻한 미소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공항 서점에서 한국어 숫자와 관련된 책을 몇 권 더 구입했어요. 그리고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작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시작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언어를 배우겠다고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숫자는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따뜻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를 셀 때마다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 문장에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의 본질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독특한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관계, 숫자라는 보편적 개념이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고 표현되는지에 대한 탐구는 학술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방송사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미묘하게 변화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경청하고 문화적 차이를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이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분석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공감해야 할 살아있는 지혜의 원천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퇴근 후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특히 숫자 표현을 배울 때는 특별한 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잡함이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움으로 느껴졌어요. 학원 선생님은 제가 숫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추가 자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 숫자가 갖는 상징성, 민간 신앙에서의 숫자, 관념, 현대 한국어에서의 숫자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들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6개월 후 저는 한국에서 특별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문화 다양성 심포지엄에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한국 내에서도 문화적 자기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외국인의 시각에서 발견한 한국 문화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초청은 제게 큰 영광이자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심포지엄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더 깊은 시선으로 이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특히 기초적인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저는 한국어 숫자 표현을 통해 발견한 문화적 통찰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한국어 표현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한마음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표현에는 숫자 한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온전한 하나됨, 완전한 일체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국 문화에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가치라고 말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청중들이 감동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 노 교수님이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제 다큐멘터리가 한국인들에게도 자신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더 머물며 처음 방문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곳들을 탐방했어요. 특히 전통시장을 다시 찾아 그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슈아입니다. 작년에 만났던 캐나다 사람이에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곧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말을 배웠구나, 잘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지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문화와 정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에게 제 다큐멘터리 DVD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준 깨달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시던 노인도 제 진심을 느끼셨는지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숫자는 셈이 아니라 삶이라는 말이었어요.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특히 숫자라는 보편적 개념이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고 표현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책이었어요. 한국의 사례는 그 중심에 있었지만 다른 문화권의 사례들도 함께 연구하며 비교 문화적 시각을 넓혀갔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문화권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들의 숫자 표현 방식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그 문화의 정신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화에서 숫자는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을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문화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문화란 단순히 음식, 의복, 음악, 건축물과 같은 가시적인 요소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인식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깊이 내재된 무형의 가치와 관점들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숫자와 같은 겉보기에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에서 오히려 그 문화의 독특한 정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숫자를 사용할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려고 노력해요. 한 사람, 두 마음, 세 가지 소원, 이런 표현들이 이제는 단순한 수량적 개념을 넘어 관계와 감정의 깊이를 담은 언어로 느껴집니다. 가끔 서울의 그 전통시장과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문화 이해는 분석이나 관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한국은 숫자까지 따뜻했습니다라는 문장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목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담은 문장이 되었습니다.